불과 60년 전엔 물조차도 수입해야 했던 극빈국 싱가포르.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아늑한 나만의 집이 있는 이 나라. 오늘은 성공의 배경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요, 말레이시아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하며 독립을 했습니다. 자원도 하나도 없고요, 인종은 다양하고 실업률은 치솟고 치안도 정말 엉망이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요, 그냥 망했다 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나라였죠. 근데요, 이때 리콴유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We will set the example. This is not a Malay nation, this is not a Chinese nation, this is not an Indian nation. Everybody will have his place. Equal. Language, culture, religion. 리콴유라는 이 프라임 미니스터는요, 정부를 하나의 국가 경영팀처럼 움직였습니다. 투명한 행정, 부패 없는 사회, 그리고 철저한 전략적 계획. 나라를요, 회사처럼 경영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에게 자원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외국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기는 했습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지 말라카 해협 바로 옆에 있고요. 요 점을 이용해서 공장들을 좀 유치하기 시작했어요. 말라카 해협 옆에 있으니까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경제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건데, 그냥 외국 돈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교육받은 인재를 키워서 그 자본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언어도 영어를 공통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87년부터는요, 영어를 모든 학교의 주요 수업 언어로 채택해서 영어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전 국민 영어 교육을 강화하면서 외국계 기업과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반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로는 쉽죠. 근데 막상 언어로 바꾸려면요, 전 세대가 다 같이 결단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영어 교육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3년, 거의 9년을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었는데도 한마디도 못했단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전 국민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 한국말을 안 쓰고 영어만 쓰기 쉽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단일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여러 각층의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해서 언어를 영어만 쓰겠다.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80년대부터는요, 금융산업에 눈을 돌립니다. 법인세를 낮추고요,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지금은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4,00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이 아시아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아시아 패시픽을 매니지할 때 어디다가 헤드쿼터를 두냐면 싱가포르에 헤드쿼터를 둬요.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을 매니지하는데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창의 공항과 항만을 통해 물류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공항하고 항만, 땅이 얼마 없으니까 이 물류를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만든 거죠. 공항은요, 아시아 최고의 환승 허브가 됐고요. 항만은 세계 2위의 무역항으로 성장했어요. 이 조그만 도시국가잖아요. 진짜 조그매요. 작은 나라지만 세계 경제의 연결고리가 된 겁니다. 극빈국에서 세계 경제 연결고리, 국제회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 최첨단 도시 이미지, 이런 것들을요, 투자자와 관광객의 눈길을 계속 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F1이라고 하는 그 포뮬러 1 대회, 마리나 베이 샌즈, 이런 것들 도시 계획을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F1 운전하려고 하면 도시 전체에 얼마 안 되는 나라의 그 도로 교통을 막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유치하는 것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라의 어떤 통치 자체를 회사를 런하듯이 완전 바꾼 거죠. 이 모든 게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라는 브랜드의 인식을 세계에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1인당 GDP가요, IMF 세계 5위에 등극하는 발판을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구의 600만 명 중에 약 4%가 백만장자예요.
자기 자산이 10억이 넘는 사람이 4%가 넘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국가 맞고요. 한국보다 더 잘 산다기보다는 1인간 수치가 훨씬 높게 나오는 이유는 인구가 더 적다는 거죠. 한국은 5천만 인구에 제조업 중심 경제고 사회복지 지출도 많고 산업 분포도도 넓잖아요. 그리고 고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수치는 낮아 보이지만 실제 경쟁력은요. 두 나라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에 단순 수치 비교는 좀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나라는 부유한데 개인은 뭐 가난하다 이런 나라 있잖아요. 싱가포르 부에는 분명히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나 시민 권리 제한이 엄청 큰 나라고요. 사형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 음료도 금지, 침뱉어도 안 되고 뭐 이런 정말 사소한 거부터 뭐만 잘못하면 최고형 언도 아니면 사형. 정부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언론에 대한 억압,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는 언론사들이 대부분이고 시위도 못합니다. 이런 개인들에 대한 통제가 꽤 큰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큰 불만이 없어요. 왜 그럴까? 자, 독립 후에 싱가포르는요, 나라 땅의 약 90%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여서 국유화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안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국유화된 땅을요, 주택개발청이라고 하는 HDB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기관을 만들어서 엄청난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건 나라에서 주택 부족과 인구가 한 곳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자, 리관유는 정부가 대대적인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곳이 이곳에 싱가포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에 진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 이런 것들과 주택 소유권을 늘리는 약간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든 것이죠. 자, 주택개발청 HDB는요, 이 사들인 90%의 국유화된 땅에다가요 20여 개의 새로운 마을을 짓고 거기에 약 100만 채 아파트를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의 단지에는요 국가 전체 인종, 약간 세 가지 큰 인종이 있죠. 말레이시아인, 타밀이라고 하는 약간 인도 계층 비슷한 분들하고 스리랑카 쪽인데 그 다음에 중국계들, 이거를 이제 반영하는 인종 쿼터제까지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인종이 한 마을에 집중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이 주민들 사이에는 우리는 종교와 인종이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다. 쿼터제를 마련해서 일체감과 공동체의식을 키우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전략적으로 정부가 이 주택 문제를 좀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요, 이렇게 주택개발청에서 지은 아파트를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 게 아니라요, 99년형의 임대 형식으로 임대주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99년 동안 소유권을 임대를 해준 거예요. 투기를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100년 동안 임대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한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는 4인 가족 기준이 살 수 있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미화로 23만 불에서 35만 불 사이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거죠. 가격도 저렴한데요. 처음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부가 저소득 구매자에게 최대 5만 9천 달러까지 지원금을 줘서 집값에서 깎아줍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거기다가 이 정부에서는요, 제가 캐나다 연금 제도 얘기할 때 아예 저희가 인컴택스에서 얼마를 떼가잖아요. 한국도 그렇지만. 근데 Central Provident Fund, 중앙연금기금이라는 그 연금 기금에서 의무적으로 저축 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버는, 근로자가 버는 돈에서 매달 월급의 최소 20%를 꼭 저축을 하도록 의무화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은 돈을 저축금에서 이 HDB에서 지은 아파트를 살 때 초기 계약금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매달 주택 담보 대출을 갚는데 또 쓸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집을 살 수 있고 또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근데요, 또 잘한 게 뭐냐면 임대주택이잖아요. 100년, 99년에 임대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그 권리를 사고 팔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기할 이유는 없고, 왜냐면 내 집이 아닌데 굳이 뭐 오너십을 통해서 뭐 두세 채를 살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를 팔 수는 있게 해서 자산을 쌓고 계층을 이동하는 또 디딤돌은 되게 또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를 써서 전략적으로 주택 부족에 관한 정책을 쓴 거죠. 싱가포르는 전체 주택의 88%가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은요, 대부분의 선진국, 물론 뭐 영국, 미국, 뭐 EU에 있는 국가들, 캐나다보다 훨씬 높죠. 한국은 56%가 그런데 뭐 그 비율보다 높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대가 흘러가면서 당연히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어떤 권리를 사고팔 수 있게 되니까,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마을 안에 살 수 있는 인종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다 했잖아요. 내가 중국 사람인데 이 동네 살고 싶은데 이미 쿼터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못 사요. 그럼 다른 동네로 가서 하니까 거기는 여기보다 조금 더 비싼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런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낫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다 그래서 언론을 뭐 억압하고 사유지를 뭐 국유화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경제와 문화를 동시에 계획을 했고 자유보다 질서, 다양성보다 통제를 선택했지만, 이 선택이 지금의 싱가포르가 있게 한 지금의 경제 성장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를 한 거는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즘 젊은 MZ세대들이 집을 사기 힘들고, 집을 못 사니까 결혼을 못 하고, 결혼을 못 하니까 애를 못 낳고, 뭐 이런 약간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싱가포르처럼 어떤 한 지역을 특구로 정해서, 거기다가 지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워털루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되게 큰 기업들을 유치를 많이 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가 한 지역으로 세금을 좀 줄여주면서, 그러고 나서 거기다 임대주택을 정부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사서 짓고 싼 비용으로 임대를 하면 비슷한 방식으로 가면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약간의 희망을 좀 봤습니다. 싱가포르를 보면서. 한국, 캐나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 문제로요, 결혼도 미루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을 요즘에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이런 문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부동산 또 거품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느낌들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어느 나라에 사시든. 자,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정부가 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의 통합과 경제 성장을 이뤄낸 싱가포르 모델. 저희도요,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좀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볼 수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익한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